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첨단 인프라 운영팀장 이진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의료정보 시스템 인프라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첨단 인프라 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병원의 주요 IT 인프라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스와 협력해서 힘스 인프람, 가이암, CCMM 등 표준화 관련해서 IT 인프라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는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특히 IT 인프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나 병원 내 시설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운영체제, 스토리지 등을 구성하고 있고, 이런 구성을 통해서 IT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IT 인프라 관련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IaaS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구별해서 사용자분들이 또 유저들이 원하는 구성으로 클라우드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최종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리소스에서 생성되어 다른 테넌트에 재배포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AWS나 네이버, KT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저희 병원처럼 저희 병원만의 개인 환자의 어떤 정보, 의무 기록 등을 보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받게 되면 이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이러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멀티 클라우드란 개념은 벤더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할 때도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한 개 이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한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 클라우드 간의 장단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때 이런 구성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멀티 클라우드는 여러 벤더가 제공하는 동일한 유형의 클라우드를 두 개 이상 배포할 때를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여러 배포 유형,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을 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들 사이의 통합이나 이들 사이의 어떤 서비스를 잘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구성 등을 이루어질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T 인프라에서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서버, 데이터 센터, 개인용 컴퓨터, 라우터, 스위치 등의 어떤 장비들을 전산실 또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웹서버, 콘텐츠 관리 시스템, 리눅스와 같은 OS 등을 활용해서 이 OS 기반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할 때 이런 작업 등을 소프트웨어 방식의 O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서로 이전 간의 어떤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 운영, 관리, 내 외부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모든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우터, 스위치 등이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주로 유형 중에 전통적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스토리지를 비롯한 구성 요소가 모두 병원 또는 기업 안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전통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도 일부는 저희 병원 안에 전산실을 구성해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구성 요소, 리소스, 또 전용 리소스를 사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체의 어떤 인프라, 이 모든 거를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삼성 SDS의 SCP, 그리고 아마존의 AWS, 그다음 KT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주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버를 구매해서 구축할 수도 있지만 이 서버 안에서 가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자원들 등을 버추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구성들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하이퍼 컴퍼지드 인프라, 즉 가상화 환경은 계속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 컴퍼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줄여서 HC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통합된 시스템을 하이퍼 컴퍼지드 인프라에서는 하이퍼바이저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SDN으로 관리되는 어떤 컴퓨터 리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한다거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구성한다거나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SDN을 구성할 때 보통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이러한 하이퍼 컴퍼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 센터의 복잡성 및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업계 표준 하드웨어 기반의 유연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더 현대적인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는 크게 IT 리소스, 시스템, 플랫폼, 인력, 환경 등을 제어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클라우드 관리 부분은 클라우드 관리자는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하는 거에 제공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복구를 관리해서 최종 사용자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클라우드에 실행되는 모든 항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 관리에 있어서는 가상 환경과 그 기반이 되는 물리 하드웨어를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리소스 관리를 단순화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운영을 간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IT 자동화는 직원이 IT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반복 가능한 지침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자동화 기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이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그 어떤 자원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네트워킹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런 컨테이너를 여러 개로 자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전반에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API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상화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안에서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비저닝은
필요한 IT 자원을 미리 준비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IT 인프라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에는 서버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사용자, 서비스 프로비저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서버 프로비저닝은 서버에 필요한 IT 자원을 미리 할당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 기반으로 어,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를 미리 할당해 놓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인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설정, 운영 체제 등을 미리 환경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비저닝은 사용자나 서버 컨테이너, IoT 같은 어떤 기기가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미리 잡아놓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 컨테이너라는 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프로그램이 어디서든 똑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박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에선 잘 실행되는데 다른 서버에서는 오류가 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또한 그 도커라는 어떤 단위를 통해서 도커를 묶을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눅스 컨테이너, 가장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를 많이 쓰고 있는 OS가 리눅스 환경에서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요.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포함해서 전체 런타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하고 분리하는 기술이다라고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팀은 인프라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어디서든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 환경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컨테이너와 VM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은 얘도 버추얼 머신으로 가상의 환경을 제공해서 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데요. V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OS 기반에서 서비스들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 OS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도커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OS에 종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띄워서 동일 서버에서 OS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근 기술이 그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지고 이 하드웨어 안에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력 장치 등이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 체계를 관장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운영 체계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또 CPU겠죠.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서 단계 기억을 저장하는 그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을 저장하는 입력 장치, 키보드, 뭐 마우스 이런 것들 말하고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로 하드디스크 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와 연결해서 출력 장치, 프린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을 잠깐 알아보면 최초의 그 계산 도구는 주판이 될 수 있고요.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스칼의 계산기가 1642년도에 파스칼이 만든 기호와 네버를 조작해서 덧셈과 뺄셈을 하는 기계적인 계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치 계산기는 1694년도에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을 가능한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을 보면은 마코원이 1944년 에이킨 교수가 IBM사의 후원으로 전기 기계식 계산기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애니악이 1946년도에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44년도에 만든 그 계산기, 기계식 계산기보다 처리 속도가 약 100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애니악 컴퓨터인데요. 어, 1946년 2월 14일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3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1세대 컴퓨터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회로 소자로 진 공간을 사용해서 주기억 장치는 자기 드럼을 사용하고 프로그래밍은 기계어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BM이 1952년도에 상업용 컴퓨터 시장에 처음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세대 컴퓨터는 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트랜지스터는 앞선에 말씀드린 진 공간에 비해서 작고 안정적이고 빠르고 가격이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로는 자기 코어를 사용하고 어, 저도 배웠지만 포트란 언어가 이때부터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3세대 컴퓨터는 그 IC 직접 회로를 사용하게 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집적 회로의 발명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때부터는 소형화가 되고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운영 체계도 등장해서 다중 프로그램이나 시분할 처리 같은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64년도에 IBM에서 360이라는 IBM 시스템 360이라는 거가 대표적인 제3세대 컴퓨터입니다. 제4세대 컴퓨터는 하나의 칩에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전자회로 소자를 집적시킨 고밀도 집적회로 LSI와 그 다음에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1년도에 개발된 인텔 4004 이 칩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4세대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애플사에서 1977년에 만든 퍼스널 컴퓨터가 대표적인 게 있고 또 IBM PC가 이때도 나왔습니다. 맥킨토시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후에 애플사에서 84년도 애플 맥킨토시가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마우스와 그래픽을 이용한 사용자 환경 UI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팩스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프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팩스입니다. 그래서 픽처 아카이빙 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픽처 아카이빙 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 이거 디지털 상태로 획득 저장하고 판독과 기록을 남겨서 기록을 하는 것, 판독과 기록을 할 수 있는 단말기로 전송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는 영상이고 아카이빙은 저장한다는 의미고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통신한다는 의미고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서버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는 CT, MRI, 초음파, 내시경 뭐 이런 다양한 영상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 보면은 뭐 CR, 이거는 일반 엑스레이를 말하고요. DR,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고 해서 이것도 엑스레이 중에 디지털화된 100% 장비입니다. 그리고 CT, MRI 같은 이런
영상 등은 보통 정지영상을 보통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동영상도 이 픽처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CR 장비가 실은 이제 팩스 영상을 팩스가 이제 많이 활성화된 계기가 됐던 거가 CR 장비가 보급 활성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촬영을 찍는 그 CR이 과거에는 이제 필름 현상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CR 장비가 들어오면서 현상하는 그건 이미지 플레이트를 그대로 CR 리더기에 넣어서 디지털화 시키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팩스가 많이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아카이빙에서는 그 의료 영상이 이제 획득되면 이거 저장해야 되는데 이거 저장되는 거를 뭐 단기냐, 장기냐, 뭐 백업이냐 이렇게 저장하는 기간에 따라서 영상 스토리지에 맞게끔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ODJ하고 MOD 이런 것들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아주 과거에 한 2, 30년 전에 사용했던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나스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상호 전송하고 수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팩스는 기본적으로 그 통신 규약을 표준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85년도에 ACR 레마 2.0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어떤 표준안을 93년도에 달콤 3.0으로 표준안이 채택이 되면서 이 팩스도 달콤 표준안 안에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내시경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달콤이 지원하지 않는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내시경 장비와 같은 경우에는 달콤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캡처해서 달콤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달콤 게이트웨이는 달콤이 지원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달콤을 변환해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하고 있고요. 쓰기에는 이제 GW로 쓰지만 말할 때는 게이트웨이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 영상은 기본적으로 영상 헤더와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상 포맷은 헤더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찍더라도 영상 촬영 일자와 그리고 영상 포맷 등이 헤더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달콤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헤더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 관련된 헤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 아이디, 환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또 의료진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촬영 일자, 그리고 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제조사는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도 헤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팩스는 어, 제너럴하게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들이 있고요. 뭐 CT, CR, DR, MR, 초음파 내시경, 뭐 펫, 뭐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영상을 획득하는 장비, 어, 가 있고 그리고 획득한 장비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있는 그림이 이제 스토리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장된 영상 등을 불러보는 팩스 워크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스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 EMR에서 팩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보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웹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 서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그 다이콤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이콤이라는 거는 디지털 이미징 앤 커뮤니케이션스 인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료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어떤 글로벌 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다이콤 3.0 표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다이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이 TCP/IP에 대한 어떤 통신 규약이 다이콤 표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콤을 만든 데는 ACR 레마라는 기관에서 만들었고 이제 미국입니다. 여기서 만들었고
현재는 버전 3.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필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림과 같이 다이콤은 어, 만약에 장비를 사게 되면은 해당 장비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뷰어가 장비마다 뷰어를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뷰어에서 서로 다른 제조사의 어떤 영상 등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콤이라는 글로벌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그 팩스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94년도에 개원하고 나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96년도에 저런 전산실의 어떤 서버를 통해서 그 영상을 획득하는 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미지 등은 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거가 이제 그 MOD를 말하고 맨 왼쪽 게 ODJ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요즘 장비인 이제 디스크 타입의 스토리지로 변환이 됐고요. 밑에 있는 이제 그 서버 등은 가운데 거 보시면 맥 PC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썬 그 유닉스 장비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HP나 델 이런 최신 벤더의 어떤 그 서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과에서 판독을 하는 어떤 화면인데요. 2000년도에 그 영상학과 회의실에서 보는 그 모니터 한 7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저 CIT 모니터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저 모니터 하나가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어떤 고해상도 모니터를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지금의 현재 보고 있는 LCD나 LED 모니터로 전환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CIT 모니터를 주로 봤었고, 그리고 98년도에도 CIT 모니터를 보다가 2002년도부터 이제 LCD 모니터로 변경이 되면서 어,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한 의료용 모니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포커스 에어리어라고 해서 주로 봐야 될 그 인프라의 어떤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대표적인 어떤 구성입니다. 어, 맨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어떤 의료진들이 접속하는 어떤 PC나 모니터 그리고 단말기 등을 말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그거를 모아주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팩스도 있지만 뭐 EMR을 보는 다인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고 EMI가 다인 시스템 모드, 팩스 모드, 저 이중화 구성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오른쪽에 VoI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원내에서 모든 인프라가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올 때 이런 그 아날로그 아니라 디지털 교환기를 통해서 그 AICC를 해서 상담원들이 이제 AI 상담사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되고 뭐 외부랑 통신할 수 있는 거가 뭐 KT나 SKT 뭐 LG 등을 통해서 서로 외부 기지국과 서로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관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외부 클라우드 삼성 SDS나 그 다음에 AWS, 아마존 그리고 네이버나 뭐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어서센티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디바이스는 각각 MDM이라는 어떤 그 보안 장치를 설치해서 보안에 좀 굉장히 강화시켜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 중에 가장 뭐 요즘 6G라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그 5G라고 해서 현재 저 LTE로 썼던 4G 썼던 방식에서 지금 이제 5G로 많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반인 분들도 병원의 어떤 진료나 목적으로 5G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그냥 5G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업무용으로도 5G 네트워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5G 네트워크는 업무용으로 쓸 때는 가장 큰 장점이 그 가운데 있는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그래서 5G에서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 서비스들이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자원의 할당이 가능하고 상호 간섭을 받지 않아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또 저지연의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5G 관련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뭐 병리 영상을 볼 때도 5G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나 그다음에 뭐 팩스와 같은 점점 유전자 검사 데이터도 엄청 큰 데이터의 크기인데요. 이런 데이터들도 그 5G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등은 이미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요새 또 많이 쓰고 있는 거가 유무선 통합형 그 5G 인빌딩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병원 안에서 5G를 쓸 때 우선은 보안에 더 좋은 프라이빗. 지금 일반인들이 쓰는 그 5G 요금을 내는 거는 퍼블릭입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사용할 때는 보안에 더 안전한 프라이빗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안에 기지국을 하나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병원 안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하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유선과 무선을 다 혼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면 이게 결국은 원내에서 그 어떤 진료에 또는 진료 지원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또 의료진은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단말기를 통해서 또는 PC를 통해서 어떤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응 5G라고 해서 지금 KT하고 이런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기술 중에 하나가 인프라 중에 하나, 통신 인프라 중에 하나가 울트라 와이드밴드라고 하는 초강대역입니다. UWB는 지금 스마트폰에도 UWB 기능이 있어서 그 어떤 초강대역 통신으로 정밀하게 그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무선 통신 기술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인터페이스만 되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UWB 기술을 이용해서 그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UWB 기술은 차세대 센서 기술로 그 물체의 어떤 방향, 거리, 움직임의 궤적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UWB를 가지고 또그 많이 쓰고 있는 거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내 공간에서 그 어떤 실내측이나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그 ITLS 같이 위치를 확인하는 어떤 시스템 등을 쓸 때는 블루투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블루투스보다 UWB가 전력 효율도 더 좋고 그다음에 측정도 정확히 해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하는 기술을 이런 UWB도 있지만 와이파이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802.11mc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11mc에서는 IEEE의 어떤 표준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 기반에서 실내 포지셔닝 표준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도 1에서 2m 이내라서 GPS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실내 측이 기술을 이용해서 VRAM을 적용해 봤는데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본인의 위치를 계속 그 어떤 이동하는 사물에 카메라를 붙여놓고 현재 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하면서 그 어떤 실내 측이 뭐 와이파이 뭐 WMC 뭐 기술이나 11MC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실내 측위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원내에서 이제 그 어떤 전산실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외부의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 CSP나 MSP 서비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있는 AWS, 아마존이나 삼성 SDS, SCP, 그다음에 더존, 네이버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또 서비스를 사스 형식으로 제공을 받거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화 기술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VM도 있고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기술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지 가상화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누타닉스라는 제품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 기술 중에서 스토리지를 물리적으로 어, 한 서비스가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논리적으로 쪼개서 논리적인 그 환경에서 가상화를 또 올려서 거기에 각각의 필요한 어떤 시스템의 어떤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얘도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위에 각각의 이제 컨트롤러를 구성해서 컨트롤러 기반에서 저희가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그룹별로 노드 구성을 하게 되고 한 노드가 죽더라도 다른 노드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가용성, 그러니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적인 라인이나 물리적인 서버를 이중화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SDN,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서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이중화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산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운영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이중화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중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RAC 구성을 해서 이중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실시간 액티브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가 서비스 죽더라도 다른 쪽이 그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데이터는 항상 백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백업 받은 데이터는 이중화, 삼중화로 버추얼이냐 피지컬이냐 이렇게 뭐 실제로 이제 피지컬한 라이브러리 그 테이프 라이브러리까지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단일 장소에서 단일 시스템이 이중화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구역이 이제 장애가 생기면은 다른 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디자스터 리커버리의 DR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장애 극복을 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QoS라고 해서 어, 그 어떤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사용자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쓸 때 모든 데이터를 한 유저가 다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별로 그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을 좀 정하고 그리고 특정 유저가 네트워크 양이 많이 트래픽이 높아졌을 때 그거를 제한을 두고 그리고 다른 유저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QoS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QoS 기술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피크 타임 때 몰리는 것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노드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첨단 인프라 운영팀의 이진영 팀장인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어, 병원에서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장애를 가장 큰 위험으로, 그다음에 무장애 운영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간단하게 나사 하나만 만들어서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많이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IT 분야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